그 중산층 시민들이 찾았던 제품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 제품이었습니다. 도시락, 초코파이 이런 것이었고요. 국민 음식처럼 됐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안 취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을 찬찬히 짚어본다면 왜 두 나라가 지금까지도 서로 껄끄러운 갈등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가 1997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박사 과정생이었고 제가 쓰는 박사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려고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때 이미 삼성, 현대 진출을 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 경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체제 전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서방 제품은 사실은 러시아 평범한 시민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쌌고요. 중국 제품은 그 당시에는 너무 값은 싼데 질이 떨어졌고 비교적 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은 제품을 러시아 소비 시장에 제공해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국내 질서가 잡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호경기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때 폭발적으로 소비재 시장이 늘어났었는데 어려울 때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선전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투자했던 것이 효과를 봐서요. 러시아가 원래 소비재 산업이 약하거든요. 소비재를 주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때 살림살이가 켜진 러시아의 그 중산층 시민들이 찾았던 제품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재에서는 역시 뭐 도시락, 초코파이 이런 것이었고요. 초코파이는 러시아 사람들이 당연히 그 단 것 좋아하는데 마시멜로가 들어간 초콜릿 제품이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러시아가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따뜻한 거 먹어줘야지 열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딱 좋았던 게 도시락이었던 거야. 국민 음식처럼 됐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 경제 규모 그리고 소비 시장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믿고 쓸만하다 인식이 박히면서 성과를 보여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국민성 가지고 정책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의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를 끝까지 기억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가 살림이 펴면은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친구한테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과 아니면 미국과 갈등 관계를 빚거나 어떤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하게 되면서 경제 제재를 받았죠.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서방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러시아 시장을 버리지 않고 남았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재, 뭐 도시락 같은 제품도 그렇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정말 서방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싹 빠져나갔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면서 서서히 서방이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1년 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반 진단 반일 텐데 러시아에서 빠져나갈 때는 당신들 마음이었겠지만 들어오는 것은 당신들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안 취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방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같은 값이면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더 관계를 다질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현대자동차가 2022년 이전에 러시아에 진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현지 공장을 세웠거든요. 가동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빠져나갔는데 이명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매각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때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다시 공장을 찾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 아주 활발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미 제가 듣기로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떠나지 않았지만 더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지분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빠르게 한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방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러시아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국가의 그 현재 관계는 현재의 상황으로도 규정이 되지만 역사적인 경험으로도 결정이 되는데, 일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1904년, 1905년에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했죠. 1904년, 1905년 러시아 일본 전쟁을 역사학자들은 단지 두 나라의 충돌로만 보지 않고 제0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미가 아주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단은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드디어 일본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스탈린이 독일을 무너뜨린 다음에 3개월 안에 참전해서 일본과 전쟁을 해서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1945년 8월에 드디어 소련군이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면서 2주 만에 일본 관동군을 완벽하게 격파하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국이 일본에게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영토를 뺏겼는데 그걸 되찾는다라고 하면서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다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할린이라든지 오늘날 북방 사계도라고 하는 섬인데, 오늘날 러시아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을 되찾은 것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원래 자기 영토였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불분명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만주를 공략해서 일본을 무너뜨리면서 부당하게 빼앗아갔다. 영토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죠.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 4개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와 일본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격돌했던 두 제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 제국에게 소비에트 연방이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격파했던 그 전쟁이 있고요. 그 중간에 1939년에 러시아어에서는 그 할힌골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노몬한이라고 하는데, 만주와 몽골 접경 지역에 있었던 할힌골 내지 노몬한이라는 곳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한번 격돌을 했었어요. 2달 정도 싸웠는데 그때 또 소련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는 영화 마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크게 3번의 전쟁을 치러서 한 번은 일본이 이기고 2번은 러시아 및 소련이 이겼는데,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묵은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됐었고, 표면적인 분쟁이 바로 북방 4개 섬의 상황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을 찬찬히 짚어본다면 왜 두 나라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껄끄러운 갈등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나라죠. 러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소비에트 연방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데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국가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데, 당연히 유럽이 아니면 대서양이 그 전 세계 패권의 상방이 결정되는 핵심 지역이었을 때 러시아도 당연히 유럽과 되도록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서방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느 틈에 동북아시아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요. 대한민국도 절대로 쉽게 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됐고, 대만도 있고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강국이 됐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요 유럽에 비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는데 어느 틈에 유럽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절대로 뒤지지 않는 이 지역이 됐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도 어느 틈에 유럽보다도 동아시아가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동아시아와 관계를 맺고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태평양이 21세기에는 핵심적인 지역이 될 텐데 이쪽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를 반드시 경략을 해야 됩니다.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때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푸틴 대통령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나올 텐데,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지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러시아가 경고를 하면서 거친 언사가 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만 놓고 보자면은 상당히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고 정보를 얻자 하니 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교부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갈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도 다음에 위기 상황 우리가 어떻게 넘길 것인가, 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인가를 놓고는 실무자사에서는 계속해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로 만나가지고 조절하고 지난 외교적인 언사는 너무 셌으니까 우리가 뭐 조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지난 4년 동안에 전쟁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생각 밖으로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크게 틀어지지 않았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었고 크게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푸틴 대통령이 동아시아의 중요성, 특히 대한민국을 보는 중요성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